11월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 경제지표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일단 굵직한 재료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입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시장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다는 이 두 가지 가장 큰 재료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일단 위드 코로나는 아직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부분이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을 끌어올 것인지 이런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 현상을 겪게 되면서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 반도체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차량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분기에 전기, 전자, 그리고 철강, 정유화학 업종들의 호실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기업들, 이 업종들에 대한 실적이 부담스럽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보란듯이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업종군들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호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배경,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호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111이죠. 네, 111. 1등만 하는 날인가요? 네, 어쨌건, 네,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지겨웠었던 7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달, 9월달, 10월달, 야,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잘 버티고 넘어오신 거 정말로, 네, 감축드립니다. 감축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이 되면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완벽한 연말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1월과 12월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잘 올라가는, 또 거기에 기대감에 좀 부응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이번 주만 하더라도요, 이 11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주 초반에 이 월초,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있는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 이슈만 제외하고 나면은 특별하게 부담될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계속 좋아지는 그런 산타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의 편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현재 연준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시장에 던져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돈을 시장에 투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제 어지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테이퍼링이 그만큼 시장에 많이 녹아들었다는 이야기죠. 우려감이라면 우려감, 또는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진행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면 또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시장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이것이 이제 드디어 결정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11월 3일날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회의록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11월 또는 12월부터 자산 매입의 축소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빠르면 11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1월부터 시작이 되면 2022년 중반 정도에는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테이퍼링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11월이냐 아니면 12월이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지난 9월경에 열렸었던 FOMC에서는 이제 11월에 이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고려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그 델타 변이에 대한 그런 파급력이었죠. 델타 변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GDP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이제 감염자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약간 주춤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테이퍼링을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11월로 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고 그렇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모른다라면 이제 이 경기의 어떤 속도 둔화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담감을 줬을 경우에 11월이 아니라 12월로 미룰 것이 아니겠느냐, 또는 아예 내년도로 미룰 수도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11월 3일날 뭐 시작이 되든 아니면은 내년으로 미루어지든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연기가 돼서 우리한테 나쁠 거 없겠죠. 또 그리고 바로 시작된다고 해서 또 나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테이퍼링이 연기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다 라고 얘기가 되면 또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시장을 또 나쁘게 바라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시장의 어떤 그 평가를 만들어내기에는 여전히 뭐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테이퍼링은 일단 악재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미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표 일정, 경제 발표, 이 지표 발표 일정을 좀 살펴볼게요. 중요한 것만 좀 추려봤는데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됩니다. 월요일 10시, 바로 오늘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저녁이 되겠죠. 시간 계산해 보시면 오전 10시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무튼 뭐 내일 새벽쯤 되려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게 발표가 되게 되면 이 ISM 지표, 그 제조업 PMI 지표가 좋게 나타나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질 것이라고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61이 이제 이전치였는데 이제 예상치가 60.4로 나와요. 이 제조업 지표가 좋다 나쁘다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나쁘다를 또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50이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50만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60.4가 나온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경기적인 어떤 부분들은 계속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년 지난번 그 수치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정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이제 비농업 부문에서의 고용 변화 이 부분이 좀 있는데, 비농업 부문에서 이제 고용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줄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56만 8천 건에서 지금 그 40만 정도로 줄었을 것이다. 56만 8천에서 40만 정도로 제법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 고용, 비농업 부문에서의 어떤 고용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은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아지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좀 내보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수요일날 이 지표가 나온다면 약간 부담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진 않아요. 지금 그 수요일날 발표되는 것이 ISM 서비스 PMI 지표인데 요거는 그냥 뭐 지난번 수치와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어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장 주문이 있어요. 공장 주문은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이제 FOMC 성명, 그 다음에 연방기금의 금리 결정이 일어나는데, 금리 결정은 그냥 뭐 동결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금리는 어차피 내년 정도에, 내년도 후반부 정도 찬바람 불 때쯤 다시 금리 인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FOMC 성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오후 2시에 FOMC의 그 회견, 그 다음에 그 회의를 통한 어떤 성명 발표, 그리고 나서 이제 연방기금 그 금리까지도 같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금리는 별 문제 없을 거고요. FOMC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시 30분에 시작되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살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수요일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시장이 장 막판에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상황에 그런 판단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였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고용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8시 30분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좀 떨어졌을 거로 생각되고 있어요. 지금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변화가 지금 아까 전에 수요일날 발표했었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금요일날 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지금 19만 4천에서 39만 7천은 이건 크게 늘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요일날 있었던 거는 ADP, 비농업 고용 변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요일날 발표되는 것은 비농업 고용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실업률 자체가 4.8에서
4.7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괜찮아질 것 같네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 큰 문제 없이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좋아지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표가 많이 몰려있는 상태이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 초반에 일단 긴장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다가 주 후반부부터 점점점 풀려지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주 이제 만기일이잖아요. 이제 만기일을 앞두고서 또 물론 이제 중요한 만기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만기일 전에는 항상 이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좀 축소되는 그 변동성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일정 구간대에서 좀 답답하게 올라가면 때리고 막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인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다음 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 후반까지 해서 분위기가 점점점 개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엔 변화가 없을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 살펴보시면 이제 위드 코로나 하나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부터예요.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일상회복 1단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것이 좋아질 것이냐, 뭐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뭐 이제 식당의 영업 제한이 풀린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여행도 가능해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여행에 대한 어떤 지출, 그런 전망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소비에 대한 부분도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디다 소비해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물건값이 비싸져서 그런지 아니면은 실제로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느 뭐 축제다 아니면은 뭐 어디 뭐 한다. 이번에 그 헬로윈 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 무지하게 그냥 몰려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식당에도 이미 네, 방역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 많이 네, 모여 있는 것이 확인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거기서부터 이제 다 됐다. 이제 10월 말부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내일부터 시행인데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외식, 숙박, 문화, 그 다음에 영화, 뭐 저기 뭐야 여행, 뭐 등등등 다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수혜주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개선시켜 줄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장세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뭐 이런 부분 즉 FOMC의 그 테이퍼링 결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약간의 변화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시점 이후로부터는 크게 문제될 것 없죠. 그래서 아마 주 초반에는 살짝 경계하는 모습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뭐 시장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고 또 유지만 잘 시켜준다라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언제나 그 키는 수급이 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걔네들 마음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대감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반도체의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런 것을 꼭 영어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쇼티지라고 써 있어요. 이 쇼티지가 바로 공급 대란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기아자동차의 그 올 3분기 판매량이 좀 줄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는 웃돈 주고 사야 될 정도의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싸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싼 차를 웃돈 주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 신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K8 지금 예약하면은 적어도 8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뭐 기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 뭐 물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차에 대한 어떤 대기 물량, 이 대기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도체 그 공급 부족 현상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어서 대기하라 이런 것이 때 아닌 경쟁을 좀 일으켰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없어서 못 파는데 어쩌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빨리 구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새 것을 빨리 만들
난다고 싶은 그런 뭐라 그럴까 졸갑증?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내놔라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 가격이 막 뛰기도 하고 막 이제 풀리기만 해봐라 막 이런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자동차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중고차로 막 넘어가요. 이 중고차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수요가 중고차로 몰리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내구재 주문이 증가하는 이야기,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경제가 좋아져야지 자동차도 바꿀 거 아닙니까? 지금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데 괜히 돈 없는데 뭐 또 살 필요 있냐? 그냥 이거 타고 다니지 뭐 이런 생각한다고요. 근데 돈이 많으면 넉넉해지면 에이 이제 중고차 덜렁거려서 못하겠네. 굴러가긴 하지만 더 좋은 차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급 부족 현상만 해소가 된다라면 자동차 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될까요? 실적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자동차 재고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차가 얼마 전에는 차량용 반도체 직접 만들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자동차 업계의 그런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되면 일단은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실적이 같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확실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황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매수 들어가기 조금 껄끄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저점대를 잘 노려보시고 대응해보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아직까지는 전기차 쪽 재료만 있는 것들만 튀어나가는 모습이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글로벌의 불확실성을 뚫고 3분기에 실적이 아주 좋았던 업종 전자, 철강, 정유화학 세 업종을 찍었다. 자, 한국 산업을 이끄는 주력 업종인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이 코로나, 그 다음에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뭐 등등등 글로벌 악재를 뚫고서도 3분기에 호실적을 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3분기에는 실적 호조세가 다소 꺾일 수도 있다. 이게 그 이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3분기에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뭐라 나오냐면 4분기부터 실적 호조세가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나옵니다. 4분기도 실적 좋게 나오면요. 내년부터 꺾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실적이 꺾일 수도 있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주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 상황이 계속 좋고요. 실적이 좋아지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더 좋아진다라고 뉴스가 나오겠죠. 이게 우리나라 뉴스의 실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잘 가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쨌건 지금 보면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이게 등치가 큰 기업들. 근데 공통점이 또 뭐예요? 주가는 안 올랐어. 주가는 오히려 더 내려갔어. 막 이런 상황들. 야, 실적은 좋은데 왜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호실적을 이끈 핵심은 반도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겠죠.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철강 수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철강 업종 들어가게 되면 세계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 가격의 상승, 이것이 이제 실적 증가죠. 그러니까 뭐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다 소비자에게 전가를 해요. 그것이 기업의 입장이죠. 원자재 가격이 100원 올랐어요. 그러면 110원 정도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사실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판매 가격 증가시키면 되지? 그러면은 실적은 더 늘어난다. 이것이 뭐 일반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면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기업들의 어떤 주가, 크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철강 흐름이 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철강 생산을 인위적으로 줄였다. 그래서 중국의 철강주들이 아주 그냥 뭐 아주 울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포스코도 실적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주 뭐 장난 아니었죠. 막 적자 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적자를 통과하고 흑자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S-오일,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수급이 좀 불안했다는 부분, 뭐 그다음에 전기차 리콜 사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 많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쁘지 않았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야라는 전망도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기업들, 이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차, 뭐 포스코,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실적 참 좋은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 조금 의아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 하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가 이미 많이 내려간 상태라면 이 부분이 그냥 비정상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거죠. 실적 좋아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간의 부풀려진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1억을 벌면은 1억에 맞는 뭐 10억짜리 집을 사. 그러면은 뭐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죠? 괜찮을 수 있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한 달에 1억씩 번대요.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한 달에 1억밖에 못 버는데 10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 이건 약간 부담되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100억짜리 집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집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10억짜리 집을 살면서 1억씩 벌고 있어요. 그럼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쪼그라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었다라면 차익 실현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겠죠. 작년 연말부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 건데 이미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진 상태에서 실적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반등의 기회가 생길 겁니다. 얼마 멀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기업 같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보면 실제로 실적이 좋아진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오케이. 괜찮은데?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왜 떨어졌냐? 그 다음에 떨어지는 부분들도 아래쪽 저점 지지대에 유지가 되는 그런 포인트가 가까이 있다면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보통 그 외국인이나 기관,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들이 떨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빚내서 투자한 개인들이 와르르 쏠려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선량하게 들고 있는데 피해가 커지니까, 손실이 커지니까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 전부 다 밑에서 싸게 받아먹으려는 그놈들을 좋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회사가 망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잘 버는 자본주의 회사에서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뭐 일단은 재무제표 튼튼하고요. 돈 잘 벌고 있다라면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오른다. 오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테이퍼링의 결정,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내년도에는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정상화로 들어가게 되면서 아마도 이제 차량 판매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3분기에 호실적을 낸 전기전자, 철강, 정유화학, 이 업종군들에 속해 있는 종목들 주가 상승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주가 상승이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같이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축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투자가 필요하죠. 대놓고 전업 투자자가 될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이 될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살아갈 날은 많은데 먹고 살 돈이 없다면 참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재테크는 조조익선입니다. 빨리 그리고 올해가 지금의 돈 고민을 풀어줄 유일한 힌트가 될 겁니다.
네. 뭐 중요한 거는 이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축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업투자로 나서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를 하는 방향은 뭐겠느냐? 빨리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길게 투자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뭔지 아시겠죠? 네, 지금 시작하라 이 얘기예요. 투자를 지금 시작하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갈 거예요. 우리 1년짜리 적금 넣으면은 1년 언제 타먹어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타먹는 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꾸준하게 시간을 더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 항상 웃을 사건들만 발생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월의 첫날이니까 강하게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라이브 방송 시작되는 거 아시죠? 9시부터 무료 라이브 방송 시작되니까 그때 또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 11월에 준비할 업종들, 종목들,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